네, 오프닝 벨 2부 활기차게 열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죠. 오늘은 한치호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어제는 저희 장이 좀 하락장으로 네.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출발이 아주 기분 좋게 상승장으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유가가 네. 하락하면서 네네.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앵커가 설명해 주신 시황 보셨겠지만 네. 개인들은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그렇죠. 있고 네.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렇다고 하더라도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장이 어렵다 지금 네. 현재 외적인 요인도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 요령이 좀 생각나서 네. 잠깐 오른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가 하락이나 또 외적 요인들, 국제 정세에 대해서 조금 너무 타격을 받지 않으시고요. 또 우리 한치호 위원님의 유행어가 있죠. 체력에 맞게 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따라 이걸 명심하시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좀 준비해 주신 내용 좀 들어볼게요. 네, 오늘 저희 뉴스부터 좀 한 가지씩 좀 보기 네. 시작할까요? 남양 네. 유업 매각이 꼬이고 있다라는 그렇죠. 내용의 뉴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뭐 개별 종목이기도 하기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가를 보니까 주가는 오히려 지금 올랐어요. 1% 네. 정도 좀 오른 상황인데 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다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보신다는 건 뭐냐면 네. 과연 이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고 보시는 점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현재 매각이 꼬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대유홀딩스하고 이제 매각 네. 협상을 했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된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에 하나인코에다가 사모포드 하나인코 컴퍼니에다가 이제 매각하기로 계약했다가 네. 그걸 또 이제 취소한다고 하고 대유홀딩스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하나인코에서 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네. 그 가처분이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하나인코에서 낸 거는 대유하고 계약한 거는 무효다라고 낸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계약이 대유홀딩스하고 한 계약은 이제 해지가 되고 네. 다시 이제 하나인코하고 이제 매각에 대한 이제 다툼을 이제 벌이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례의 회사죠. 네. 제가 오늘 방송 준비를 하고 오면서 차 속에서 생각했던 게 네. 남양유업하면 70년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분유 이런 분야에서는 아마 어린이 분유 이런 분야에서 거의 탑을 달리는 그렇죠. 탑 정도가 아니라요. 세컨트. 남양 네. 분유가 없으면 어머니들이 안 될 정도로 불안할 정도의 그런 회사였어요. 가장 선호하던 예, 가장 그런 선호하고 브랜드였죠? 그러다 보니 가격도 비싸고 네, 맞습니다. 시중에서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남양 분유 한 통을 사면 다른 분유를 뭐 한 두 통 사야 되고 막 그렇죠. 이런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비슷한 회사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술로 생각해 보시면 과거에는 오비 맥주하고 조선 맥주하고 크라운 맥주가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네. 90년대 초반 크라운 맥주가 하이트가 나오면서 네네. 확 시장이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소주로 말하면 진로 소주하고 옛날에는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진로가 처음처럼 경호를 두산이 인수하면서 처음처럼이 생기면서 또 시장 판도가 확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 이런 경쟁 우위에 있던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고 이제 바뀌게 손바뀜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남양유업은 사실 어린이 분유기 때문에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부분마다 다 똑같습니다. 좋은 네. 걸 먹이고 싶고 네. 좋은 걸 입히고 싶고 하는데 그런 회사에서 지금 갑질 논란 2013년에 있었던 대리점 갑질 논란, 네. 그 다음에 외손녀 마약 사건,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었겠죠. 거기에다 이번에 결정타를 맞은 거는 불가리스. 네. 불가리스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날 맞습니다. 불가리스가 완전 전 연장됐잖아요. 그렇죠. 불가리스가 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는 걸 저는 왜 뜬금없이 그런 발표를 유언비어. 했는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표현을 좀 이렇게 드리면 정말 겁없이 발표하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를 지금 막기 위해서 코로나의 예방 백신이나 네. 아니 치료제를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의 유수의 연구진, 전 세계 국가들이 큰 국가들이
엄청난 연구비를 쏟아붓고 있어서 빨리 그 치료제와 백신을 만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불가리스 먹으니까 이게 나아요. 이거 저는 정말 네. 왜 그런 발표를 하셨는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네네. 그 불가리스 발표로 인해서 정말 그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홍원식 회장께서 그러면 아예 회사를 매각하겠다. 경영에서 물러나는 건 물론이고 회사를 매각하겠다 해서 한행 한행 컴퍼니하고 이제 그 계약을 했었는데 그쵸. 그것도 또 갑자기 또 취소를 하고 그쵸. 다시 대우홀딩스하고 계약했는데 그 대우홀딩스와 계약이 법원에서 한행코의 소송에 따라서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다시 또 이제 한행코하고 이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왜 올랐냐 오늘 생각해 보니까 역시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된 거죠. 아, 이제 경영권 매각이 두 군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중계약이 돼버린 게 됐잖아요. 네. 이중계약 중에 하나는 이제 해소가 된 거예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줬기 때문에 하나는 이제 해소가 됐고 이제 하나의 이제 그 문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제 잘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소송에 그 회사 매각에 대해서 위약금도 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있긴 하지만 네. 그 남양유업 입장에서 남양유업에 투자하신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 주가를 오늘 끌어올리는 영향을 좀 미쳤지 않나 생각하는데 네네. 아무튼 저는 걱정스러운 게 이 기업도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오너 리스크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너가 경영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그 공기업들이나 이런 데 보면 방만한 경영한다. 이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주인이 없어서 그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은행 관리 기업들 뭐 보면 왜 저 회사가 저런 일을 하지? 그러면서 저 회사는 주인이 없어서 그래. 주인이 확 잡고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오너가 있을 때의 장점이거든요. 네. 정말 내 것처럼 맡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오너가 또 이렇게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그 경영 판단이나 아니면 이런 그 갑질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다른 기업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뭐 심지어는 상폐돼서 지금 거의 매각하고 뭐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네네네. 왜 오너 리스크가 이렇게 생기게 됐는지 정말 이 오너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오너의 그 마음가짐, 경영에 대한 마음가짐, 기업에 대한 마음가짐을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남양유업 뉴스를 첫 번째 뉴스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현재 남양유업의 주가가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거는 불확실성이 점점 해소가 되어 가는 중이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많이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기업 가치와 현재의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좀 따져보시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화학 관련 기사인데요. 이것도 네. 이제 오너 리스크라면 그렇죠. 리스크하고 관련된 네. 이 이야기인데 네네. 그 금호석유화학이 최대 주주 박철환 전 상무 측의 이제 공시 내용에 대해서 네. 그 측의 공시 내용 위반 사항과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을 포착했다고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이제 경고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철환 전 상무 측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의결권 대리권 행사를 권유해서 참고 서류를 3월 10일자로 작성 공시했다면서 홈페이지와는 안내와는 달리 해당 서류 네. 참고 서류에는 전자위임장에 해당 사항 없으므로 관련 전자위임장 양식도 첨부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박철환 전 상무 측에서는 위임에다 전자위임을 해야 되고 뭐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 지난 주총 때도 본인이 지정하는 임원들 이사들 선임하려고 이제 했다가 실패하고 그런 네. 사안이 이제 돼버렸는데요. 네. 뭐 이것은 뭐 자본시장법 때문에 뭐 서로 하는 것이 문제가 뿐만 아니라 여기도 사실은 이제 이것도 오너의 경영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가족 간에 지금 사실 경쟁이 좀 지분 경쟁이 벌어지고 네네. 경영권 번쟁이 벌어진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참 신중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은 뭐 회사 자체는 뭐 워낙에 튼튼한 회사고 지난번 경영권 분쟁 이후로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죄송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을 한번 제가 이 서치할 상황이 좀 있어가지고 네네. 한번 자세히 봤더니 전문 경영인들이 다 사내이사고
이런 체제로 좀 그 회사 체제를 경영 체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박철원 상무 측이 이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그 2세 경영을 하고 있긴 해요. 2세 경영을 하고 네. 있긴 한데 부사장과 이제 전무의 역할을 하고 계신 2세 경영이 계시긴 한데 이 박철원 상무를 내보내므로서 이제 또 다른 경영권 분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잡음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총할 때마다 공시할 때마다 네. 뭐 경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전 박철환 전 상무 측이 감시를 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지분 경쟁도 하게 되고 경영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 박철환 전 상무 측이 아마 1년 전에 그 상무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는 회사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있을 거라고요. 잘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격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금호석유화학도 주총을 앞두고 주주님들이 좀 이 경영진에 대해서 네. 이 특히 그 대주주에 대해서 엄하게 좀 책임을 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네. 뭐 어느 쪽을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경영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기보다는 잡음, 네. 이런 잡음이 결국 회사 평판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제가 그 많은 그 회사 평판 조회를 하고 해주고 있는데 회사 평판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엄청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떤 상황까지 바라보냐면요. 이거 사실 방송에서 좀 하기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심지어 오너의 사생활까지도 봐요. 오너가 혹시 법적으로 뭐 소송 당하고 있는 게 없는지, 이성 관계는 뭐 정상적인지, 네네네. 뭐 그런 부분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다음에 노조와의 관계는 좋은지, 그다음에 네. 그 정치권과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외국인들은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거래나 투자를 하기 전에 네. 반드시 그 기업에 대한 그 평판이나 그 기업 그 경영진 그다음에 네. 대주주에 대한 평판을 반드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뭐 많이 사는 주식은 사실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평판이 다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 있는 그 소액주주, 개미 주주 여러분들도 평판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셔야 될 것 같고 평판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뉴스로 금호석유화학의 그 박철환 측 전자위임 권유는 공시집 아니다. 뭐 서로 네.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제 표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두 번째 뉴스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일종의 오너 리스크 사태인 금호 석유화학 관련 기사 살펴봤습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은요, 이 주식을 좀 매수를 할 때 기업 대주주에 대한 평판도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면서 접근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네요. 외국인이 K부동산 쇼핑에 규제를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역차별 논란이 해소될까라고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규제가 받을 예정이죠. 받을 예정이죠. 네. 이건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외국인 부동산의 이야기 많이 나왔을 네. 때가 두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는 중국인들이 제주도의 부동산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인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제주도의 부동산 가격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 제주도에 또 그 중국인들이 그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관광 지역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제주도에는 중국 관광객이 없으면 뭐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할 정도로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중국 분들이 들어오셔서 네.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많은 그 부동산도 매입하게 되고 네. 그 중국 그 분들이 개발한 그 리조트 중에서 거기 카지노에서 지난번에 그 횡령 사건도 났었죠. 네. 카지노 여자 그 책임자가 돈을 뭐 몇백억 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신 그런 횡령 네네. 사고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외국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또 어느 때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네. 이번 그 정부 들어서 계속적으로 뭐 다주택자, 일가구 이주택이라든가 다주택자,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법인이 소유하는 주택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통제를 가했었습니다. 그런 가했었는데 그다음에 대출. 네. 우린 대출 받기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은 대출이 제한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뭐 그쵸.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상황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대출도 해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게 내국인이 역차를 받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좀 이번에 새로운 정권이 이제 들어서겠죠. 새로운 윤석열 네. 당선자의 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을 맞추겠다. 음. 근데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이 형평성을 좀 맞춰줘야지 형평성이 안 맞으면 항상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 형평성 문제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마 여러분들 플랫폼 문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에 네, 비해서 네, 네.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 이런 이야기들을 그동안 많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 새로운 그 정부가 들어서서 현재 인수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인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하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정리를 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 외국인이 K부동산 쇼핑 규제라는 이제 제목을 여기서 이제 헤드라인을 네. 땄는데 K부동산 쇼핑. K부동산 쇼핑.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역차별. 이제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출 못 받고 우리 살 수 없는데 그쵸.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번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분들도 좀 요것은 제가 왜 뉴스를 올려놨냐면 좀 화를 좀 삭히시라고. 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외국인들이 제주도에서 부동산 살 때 그리고 또 우리나라 뭐 해운대 파이시티인가요? 해운대 네. 부동산들을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산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 우리나라 살 때도 중국 사람들은 특히 저걸로 산다. 은행 대출을 해준다. 뭐 이렇게. 그쵸. 그래서 뉴스도 많이 네,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금융 정부 들어서.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새로운 당선자 측에서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K부동산 쇼핑에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좀 해소할 것 같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부동산 규제 상에서 지금까지는요, 이제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자, 이제 차기 정부가 이 상황을 조금 해소시킬 수 있을지 좀 기대해 보면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쿠팡 관련된 이런 기사입니다. 자, 이제 단체들이죠. 특히나 우리 국민, PB 상품 직원이 리뷰를 남겼다. 이러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쿠팡은 지금 두 가지가 악재가 아니죠.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여러 가지 있죠. 악재인 일단 그 가운데 첫 어제 번째로 뉴스를 보시면 네. 오늘 뉴스를 보시면 손정희 회장이 뭐 그렇습니다. 10억 달러인가 네. 매각했다라고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왔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어제는 이제 15일 날 네. 참여연대에서 네. 공정거래법상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했어요. 고발 조치를 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 직원이 4,200개의 자체 상품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 와, 4,200개를요. 그러니까 4,200개의 상품 리뷰를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거니까 이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참여연대에서만 먼저 참여연대 주장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참여연대의 주장을 그대로 하면 댓글 조작이라는 거죠. 오. 쉽게 말해서 이거 그냥 참여연대에서 그 신고한 내용을 보면 네. 이건 직원들이 자신들의 PB 상품에 대해서 직원들이 자작을 했다. 이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댓글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네요. 댓글 조작해서 정치권에서 댓글 조작해서 지금 감옥 가신 분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댓글 조작했던 서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쿠팡은 참여연대가 거짓말이다. 참여연대가 말하는 게 거짓 주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우리 네.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런 이제 반응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지금 현재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보면 네. 이제 쿠팡에 대해서 참여연대에서 이제 공정위에 15일 날 이제 PB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 직원들이 조작적으로 썼다고 해서 이제 했는데 뭐 이 16개 브랜드 4,200여 개 상품이라 그래요. 네. 그 뭐 자회사가 출시한 뭐 식품, 그다음에 생활용품,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식품, 그다음에 의류, 뭐 가전 이런 것들을 한 4,600개 정도 지금 4,200개 정도 상품에 대해서 했다는데
지난해 7월부터 직원들한테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상품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네. 리뷰 조작으로 PB 상품이 노출 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되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표시광고법 위반했으니까 네. 직원이 했다는 걸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 독점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좀 조속히 처리해달라라고 이제 했는데 네. 이제 반론도 같이 동일하게 얘기해야 되겠죠. 쿠팡은 아니다. 우리는 직원 후기는 반드시 직원 후기라고 한다. 직원 후기 반드시 직원 후기라고 하고 상품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상품평의 99.9%는 구매 고객이 작성한 것이고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쿠팡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그렇겠죠. 투명하다. 네네. 그리고 누가 작성했는지 항상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쿠팡은 창면들은 지금까지 쿠팡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지금 하고 있어서 우리 네네. 법적 조치할 것이다라고 지금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거를 제가 왜 뉴스로 가지고 올라왔냐면 쿠팡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커머스 기업, 플랫폼 네. 기업의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 떠올랐어요. 사실은 그렇죠. 완전 거의 1인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네, 쿠팡이 그동안 이제 어떤 사고들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로 이제 쿠팡 일하시는 분들이 과로로 쓰러져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죠. 맞습니다. 두 번째로 화재 사고가 있었죠. 네. 작년에 경기도 이천에서 네. 그 물류센터에 화재가 나서 뭐 소방관 안타까운 소방관의 희생 소식도 그쵸. 제가 들을 그쵸.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현재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을 네. 사실은 국민들은 조금씩 하고 계세요. 사실 이용은 편리합니다. 뭐 주문하면 바로 오고 뭐 빠른 배송이 되고 네. 뭐 여러 가지 상품이 있고 뭐 가격도 싸고 제 네네.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세요. 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요. 저는 뭐 잘 이용 안 합니다. 쿠팡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온라인 구매를 잘 안 합니다. 네네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소소하게 장을 보는 걸 즐기는 편이어서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제 주변에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너무나 만족하고 계세요. 쿠팡에서 배송하시는 분이라고 그러죠. 거의 그 쿠팡 쪽에 용어가 있더라고요. 쿠팡맨. 뭐, 쿠팡 패밀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분은 너무 만족한대요. 자기는 이렇게 복리후생이 좋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면 대가가 있고 네네. 이거 만족한다고 저하고 지인인데 저희 네.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반면에 이거 힘들고 이거 너무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신 거니까 그렇죠. 이게 다양한 이제 주장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왜 이 뉴스를 했냐면 쿠팡 주가가 이제 오늘 좀 떨어지기도 하고 미국에서 네. 이제 손정희 회장이 팔기도 하고 손정희 회장이 왜 파셨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 실현이냐 아니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본인들이 발을 빼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이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쿠팡에 계신 분들 친한 게 잘 알고 계신 분들도 쿠팡에서 정책적으로 관심 가지시는 게 쿠팡 물류센터나 쿠팡에서 배송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런 데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건강을 어떻게 챙겨드릴 건가, 뭐 아예 간호사분들을 의료 인력을 물류센터에 상주시키는 이 활동도 하고 있고 일일이 건강 관리해서 건강이 좀 오늘 나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출근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 네. 나름대로는 쿠팡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열심히 회사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사고가 난다는 것은 네. 그 시스템적인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자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뉴스로 좀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쿠팡과 참여연대 측, 그러니까 시민단체 측의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정말 이게 댓글 조작이냐 아니면 정상적인데 이 시민단체가 잘못 알고선 한 것이냐라는 네네. 부분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쿠팡의
그 납품하는 해서 이렇게 뭐 상위로 올라가고 뭐 해주는 게 그게 정말 엄격하더라고요. 그 MD들이 그러니까 그쵸. 그 머천다이저라고 하죠. 그 구매하시는 네. 구입하신 사입하신 분들이 네. 엄격하게 하시더라고요. 상품을 그쵸. 선택하실 때 엄격하게 하셔서 네. 실제로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PB 상품이니까 자기네 PB니까요. 자기 네, 상품을 자회사 올렸다는 거니까 상품이다 예, 보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세 번째 뉴스로 네 번째 네. 뉴스로 올려봤는데요. 네네. 여러분들도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그냥 에이 그러느니 하고 넘기시지 말고요. 이것은 우리 두 가지입니다. 사회적 참여의 문제, 네. 사회적 참여 문제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문제를 제기해줘야지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좋아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 네. 국민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분들이 건강하게 배달을 해주셔야지 우리도 기쁘게 받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쿠팡이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장은 안 했지만 미국 시장에 상장이 있어서 혹시 맞습니다. 투자하고 계신 분들 아. 이런 뉴스도 좀 눈여겨 보셔야 그쵸. 될 부분이어서 네. 이 뉴스를 삼아봤습니다. 네, 현재 이제 많은 악재가 껴 있는 좀 쿠팡입니다. 이제 안전 불감증까지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시스템 전체적으로 좀 수정이 필요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런 국민들의 또 참여 또한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요.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월 금융통위 의사록을 공개했죠. 네. 그 기사에 그러니까 신문 기사니까 신문 기사를 좀 저희가 좀 해석을 하면 네. 성장 하방에 대한 위험은 커졌으나 물가는 상방 위험이다. 네. 통화 정책 완화 정도 축소해 가야 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전개 확인하고 대응해야 된다. 네. 이거는 뭐 미국 FOMC도 현재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금통위원들이 6분 중에서 4분이 금리를 좀 추가로 인상해야 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네.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좀 이 금리 인상도 예고가 돼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어려운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도 곧 될 것이다라고 이제 현재 계속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상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뭐 기본적인 경제 상식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결국 금리 인상이 되면 주택을 담보로 하신 그 가계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은 네.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 경제 이자 부담이 많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면서 소비 생활이 좀 줄게 되겠죠.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기업의 금융 부담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거기에 물가 상승 요인도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요인이 되고 이제 양적 완화도 이제 우리 재정도 좀 축소를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은 네. 새로 당선인이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게 이게 당선됐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로서는 뭐 172석인 그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포함된 전체적인 세계 경제 외압, 네. 경제 외압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금리 문제, 주택 2억 50만 원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주택 문제도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풀릴 상황은 아니다라는 문제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대비를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혹시 본인들의 그 경제 상황,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체력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네. 본인들이 현재 그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네. 나의 수입은 얼마인지, 그래서 얼마를 내가 갚을 수 있는 건지. 얼마 전에 그 경제 전문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LTV만 따질 게 아니라 DSR을 같이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다. LTV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DSR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DSR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왜 DSR에 대해서 그 후보들 한참 토론하는 이런 당시에 왜 질문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국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현재 그 상황에 금리는 반드시 오른다. 네. 따라서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올려야 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이제 긴축 문제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그래서 금통위원들도 2월달 회의록을 공개한 이유가 뭘까요? 공개해서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뭘까요?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미리 준비하시는 차원에서 올린 것 같으니까요. 저도 뉴스에 금통위원들이
2월 달 회의 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말씀하셨다는 내용 뉴스로 올려봤습니다. 네, 이제 세계 경제 외압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되면요, 대출 또 물가 상승 등에서 어려움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현재 FOMC도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금리 인상 이 조치에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 가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디폴트 얘기인 같은데요. 오늘이 16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하루가 좀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 그 국채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서 약 1,445억 우리나라 돈으로 네. 그러니까 약 1억 1,700만 달러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러시아는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네. 지급을 하더라도 달러가 아닌 루브라를 루브라. 주겠다. 근데 루브라는 이미 폭락했기 때문에 그렇죠. 가치가 없고 받아도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네. 이게 이제 무슨 디폴트나 다름없다고 이제 로이터가 이제 현재 그 그렇죠. 뉴스를 이제 냈는데 물론 30일간의 이제 유예 기간이 있어서 바로 디폴트에 빠지는 건 아니지만 네. 이럽니다, 여러분들. 내가 오늘 너한테 돈을 갚아줄게 했는데 그날 갚지 못하면 그 친구는 그 다음부터 신용이 떨어지겠죠. 아예 떨어지겠죠. 안 보죠. 예, 그런 일이 생기겠죠. 네네. 그리고 주더라도 아예 높은 금리나 금액을 적게 줄이겠죠. 주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현재는 이제 디폴트 상황 근처까지 와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지급할 의사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로이터 뉴스를 보면 이 1917년 볼세비키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디폴트가 되는 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여 년 만에. 국제적인 신용평가사들도 전부 다 신용등급을 C 이하로 다 내려놨잖아요. 맞아요. 내려놨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그 지금 이제 기준금리도 20%를 올려놨다는 거 아니에요? 9.5%에서. 그래서 네. 러시아가 만약에 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경제가 성장이 마이너스 되는 건 물론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것은 바로 우리한테도 맞다가 온다.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다른 그 경제 방송들 다 아마 보시거나 경제 뉴스 보시면 네. 가장 크게 지금 러시아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해바라기 씨유를 제일 많이 생산한대요. 네, 그래서 네, 지금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 맞아요. 해바라기 씨유 가격부터 그쪽이네요. 오를 것이다라고. 해바라기 CU. 예, 네.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맞습니다. 러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 예를 들어 진출해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벌써 영향을 받았죠. 네. 물론 대비는 하고 있겠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죠. 1997년 IMF 외환위기 네. 당시에 이런 디폴트가 국가의 부도위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러시아가 이런 그 현재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경우 그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좀 저는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 뭐 채권 ETF 이런 데 투자하신 분들 과거에 많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네.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러시아 상황을 좀 저희가 좀 보는데 네. 만약 디폴트가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제가 재밌는 말씀 드리면 그저께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제 옆에 앉아 계신 젊은 청년이 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러시아 디폴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 물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같아요. 와. 그러니까 하면서 야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네. 이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또 세계를 평가하는 시각들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민들을 정말 무엇으로 보는 개돼지, 붕어, 가재로 보는 그런 일이 좀 그쵸, 없었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네, 이제 러시아 디폴트 상황이 직면되면서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들 또 그곳에서 수입하는 품목에도 좀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제 러시아 부도 위기 이제 직면에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투자자들께서도 조금은 걱정되고 우려 섞인 목소리들 많이 나오시는데요. 그래도 이런 국제 정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자기 체력을 유지하시라 요 말씀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제일 싸다. 이게 바로 우리 기름값 두고 하는 말씀인 것 휘발유값이죠. 같아요. 지금 계속 너무, 치솟죠. 국제 네.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정부에서는 특별 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인하시켜줬잖아요. 20% 인하시켜줘서 했는데 네. 그 효과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다시 유가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만 잠깐 떨어졌는데 네네. 유가가 올라서
그 많은 시민들께서 주유소를 지나다니다 보면 2,000원이 최하입니다. 2,000원이 최하입니다.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2,000원이 최하. 최하입니다. 평균 가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예. 지금 2,000원이 최하입니다. 2,000원이 최하. 여기 지금 그 머니스의 기사에도 보면 사진 찍어놓은 거 2,039원이잖아요. 네, 사진 조금 올려주시면. 네,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39원이잖아요. 네. 그 2,039원이니까 2,000원이 최하예요. 그렇죠. 2,000원이 최하예요. 그렇네요. 그나마 그 휘발유값이 싼 주유소 앞에는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줄 서서 지금 또 휘발유 오픈런 뭐 전쟁처럼 넣으시려고 하고 있고 네, 네. 저도 지지난주에 제일 쌀 때 1,800원에 저도 일단 오. 꽉 채워서 그 네, 조금씩 타고 다니고 있는 네, 그런 네. 형편이어서 계속 이렇게 원래 주유소에 이렇게 휘발유 값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네. 당연히 원가 상승 요인도 있고 네. 많은 분들이 또 휘발유 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동도 안 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좀 이런 물가 다른 물가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가 플러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바로 경기거든요. 아마 그 기름값이 오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오를까요? 저는 배달료부터 오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네요.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배달료 뭐 배달비만 10,000원이에요. 뭐 이렇게 네. 그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배달료가 오르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돼서 근데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배달료를 아끼시려고 그러면 이제 테이크아웃을 이제 본인이 직접 가져오신 걸로 네. 이제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또 타격을 볼까요? 배달하는 배달 기사님들. 라이더분들이 또 네, 네. 타격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게 지금 전 세계 경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가정 경제도 마찬가지죠. 가정 경제가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을 혼자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촌이라 말드렸었지만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네. 제가 기름값 싸다 말씀드렸는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특별한 일 없으시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멀리 간다든가 대중교통이 좀 뭐 취약한 지역에 가야 될 일이라든가 아니 짐이 있다든가 그거 이외에 뭐 시내에 다닐 때는 전부 다 지하철, 전철, 뭐 버스 제일 빠릅니다. 네. 그 버스 타고 다니시면서요. 주변에 부동산이 어떻게 요즘에 개발되고 있는가 이것도 어느 상점이 생기고 어느 상점이 없어지는지 어디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이런 걸 보시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키우시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도 계셔요. 은행 다니신 직원분인데 출퇴근을 꼭 버스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버스로 하시냐 그랬더니 차도 있고 이분은 이제 직급도 좀 있으셔서 회사에다 주차도 할 수 있는데 꼭 대중교통을 위한 특히 버스를 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러냐 여쭤봤더니 도대체 내가 다니는 노선에 있는 그 상점들, 상가들이 어디가 도대체 좀 잘 되고 있는지 또 어디가 없어지고 어디가 또 새로 생기는지 네. 그걸 눈여겨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로 생긴 그 상가의 주변은 주말이나 휴일 때 꼭 가보신대요. 왜 여기가 이게 생겼을까?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예. 네. 저희 집이 완전 서울에서 변들이 끝인데요. 커피 그 저렴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2개나 네. 생겼어요. 오, 그리고 커피 지금 전문점. 3개 있고 네. 지금 4개 이제 좀 생기고 있어요.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 변들이도 그런 상황에서 저는 왜 커피 전문점이 생길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고깃집들은 다 망했어요. 고깃집들은. 예, 고깃집은 다 망해 나갔는데 커피 전문점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투자를 하셔도 왜 이런 것이 생길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이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중에서 이제 휘발유가 상승하면 배송료가 또 자동으로 올라가고요. 또 이에 따라서 타격을 입는 특정 직업군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유가 상승이 자리 잡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한치호 위원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